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5월 마지막 주 책을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5월의 마지막 주는 단순히 5월의 끝이 아니라 3월부터 계속 진행해왔던 비문학 분기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3달 동안 비문학 책들을 꾸준히 읽어왔다면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집에서 어머님들이 혹은 아버님이 대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야, 이 어려운 책들을 이렇게나 많이 읽었단 말이니? 그런 과정이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추천드릴 책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들 추천 도서입니다. 이끼야 도시도 구해줘. 도시도 구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전에 이끼가 구해줬던 곳이 도시 말고 또 있나 봐요. 책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숲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끼라는 이 주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 책을 학생들이랑 같이 보려고 고를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끼를 본 적이 있을까? 이끼가 뭔지 알까? 라는 생각이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아스팔트로 덮여있는 공간에 살다 보니 정작 이끼를 따로 보거나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 낯선 주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직접 아이들과 함께 좀 숲이 있을 수 있는 환경들로 가서 그 이끼를 실제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이끼야 라고 얘기해주며 그 구조의 특징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그 작은 이끼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이해시켜 주는데요. 여러 가지 동식물들은 물론이고 생태계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물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끼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달팽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달팽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재미있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들과 읽기 참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내 이름은 태풍. 자, 이 책도 이렇게 로고 찍혀 있는 거 보면은 과기부, 과학부에서 인증한 우수 과학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책을 제가 봤었을 때 2학년 학생들이긴 하지만 과학적 원리를 굉장히 이제 어떤 만화나 사파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에 강조를 하다 보면 과학적 원리는 조금 약하게 설명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태풍의 인격을 부여해서 캐릭터가 있습니다. 태풍 형제예요. 함께 살던 태풍 둘이 바다를 떠나서 육지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캐릭터의 묘사가 굉장히 재미있게 장난꾸러기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흥미있게 읽을 만한 내용으로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태풍에 만들어지는 원리, 태풍이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지 등등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주목했던 장면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태풍이 육지로 오게 되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걸 굉장히 이제 큰 피해라고 생각하고 심하면 재앙이라고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바다에서 육지로 꼭 올라가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요. 힌트 한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자, 이에 대한 원리를 아이들이 이해함으로써 태풍이 생겨나고 움직여서 가끔 비가 와서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름철이 오기 전에 태풍에 대한 이야기 한번 미리 해놓고 실제 태풍이 왔을 때 야, 누구누구야, 우리 그 책 이야기 읽었던 거 기억나지? 이렇게 얘기해보는 근거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나무 아파트. 참 초등 저학년 도서들은 제목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게 해요. 나무 아파트. 아파트라면 뭔가 그 안에 누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무다. 대충 컨셉이 예상이 됩니다. 이 책의 특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 챕터를 굉장히 충실하게 따라가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과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배우게 되는데, 이제 교과서보다도 좀 더 쉽게 예시로 풀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군데군데 등장하는 곤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애벌레도 있고 굼벵이도 있고 매미도 있고 일벌도 있고, 아이들이 항상 좋아하잖아요, 이런 곤충 이야기. 짤막한 에피소드로 내러티브가 여러 가지 등장하기 때문에 일단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교과서형 목차. 자, 2번째 특징이 있는데 바로 탐구 보고서, 실험 보고서,
관찰일기 샘플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챕터가 총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6개 챕터마다 예를 들면 군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군뱅이에 대한 실험 보고서가, 그 다음에 매미의 이야기가 나오면 매미에 대한 관찰일기가 그 뒤에 각각 등장합니다. 따라서 실험 보고서, 관찰일기,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샘플을 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가 되면은 실제로 학교 생활에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짚어주시면서 설명해주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학교에서 작성하게 되면 너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도서입니다. 관찰한다는 것. 이 책은 우리 너모학교 시리즈들이고 약간 철학적이거나 기초과학에 해당하는 내용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책인데요. 이 주제는 4학년이 완벽하게 다 이해하기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4학년 때 왜 읽히냐면요, 5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학적 정보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관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책의 초도에는 그래서 관찰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현미경으로도 보고요,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도구로 치면 그렇고요.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오랫동안 지켜보는 방법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을 두고 계속 꾸준히 지켜보는 방법도 있죠. 이처럼 관찰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자연과학자인 필자는 관찰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 뒤에 소개하거든요. 어떤 대상을 이해하게도 되고요, 남들이 찾지 못했던 특징을 나만의 특징으로 관찰하게 되고 그 대상에 대해 더 많은 애착을 갖게 되는, 즉 과학자로서 성장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첫 단계가 초등학교 시기에는 관찰이라는 거. 꿀팁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관찰해야 되느냐, 초등학생들한테 강연하면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신대요. 이 작가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 어느 것이든 관찰하면 된다. 그러니까 꼭 곤충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물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관찰의 대상을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격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초등학교 5학년들 추천 도서입니다. 궁금했어 우주. 자, 우주 궁금했어. 사실 내러티브가 조금 강조되면 어떤 비문학 정보는 좀 적고 정보가 좀 많으면 내러티브가 좀 부족하죠. 이 책 같은 경우는 조금 정보 위주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만큼 내러티브보다는 실제로 그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책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약간 호불호가 갈리겠죠? 여전히 내러티브를 좋아하고 문학적인 성격의 내용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러면 이 책은 지동설, 블랙홀, 우주에 있는 암흑물질,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들을 다양하게 다루지만 이런 주제를 애초에 좋아하는 친구, 과학을 좋아하거나 우주를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상당히 흥미가 있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책에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에 대한 생각들, 또 우주가 움직이는 힘, 우주의 첫 모습, 빅뱅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중요한 개념들을 쭉 설명하는데 이 시작이 다 과학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보에 대한 이야기로 좀 부담스럽잖아요. 어렵고. 근데 과학자들의 생애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이런 관찰을 했고 왜 이런 관찰을 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재밌고요.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뒷내용이 좀 어렵다면 재밌는 부분만 이해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만 눈으로 훑으면서 넘어가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독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모든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비문학 정보의 경우에는 친숙하지 않거나 재미없어하는 어떤 영역에 대해 최소한의 경험만이라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책의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내가 만든 약이 세상을 구한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2주차로 소개해드리는 내용이고요. 어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려고 약은 만든 것이다. 그러면 약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새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약의 히스토리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수면제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수면제는 왜 만들게 됐을까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 수면제도 잘못 복용하면 몸에 안 좋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약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로서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갖게 되죠. 아니, 수면제인데 왜 위험해? 수면제 먹고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렇지 않죠. 과도하게 혹은 남용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마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마약? 우리나라는 마약이랑 상관없는데, 예전 같으면 이런 분위기로 마약은 그냥 듣던 이야기 이렇게 느낄 텐데, 최근에 우리 주변에는 마약과 접촉하게 될 기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지역이 점점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그걸 그냥 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접근보다는 그게 왜 위험하고 어떤 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일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성분을 활용해서 아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진통 처방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도 소개되고 있는데, 약에는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한 도구 중 하나라는 점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메디컬 분야, 의학학에 대한 관심을 좀 아이들이 갖고 있거나 그런 진로에 대해서 추천해주고 싶은 학부모님들이라면 충분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자, 짠! 헌법 다시 읽기. 자, 이번 주는 자연과학 도서가 거의 많아가지고요. 사회과학 도서가 많지 않았는데 헌법 다시 읽기 지난주에 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자, 헌법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책의 후반부에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흥미있게 봤던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고 법을 어기게 되면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법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법 자체가 잘못 적용되고 있다면 그 잘못된 법은 누가 재판해야 될까요? 즉, 사람만 재판받는 게 아니라 법도 재판받을 수 있는 걸까요? 헌법재판소가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헌법에 부합하는지, 위배되는지 등을 판단하고 이에 맞추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되기도 하죠. 그럼 그 헌법재판소의 제일 최종 위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는 것.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소장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자, 이런 질문을 좀 엉뚱하지만 던져보는 것들, 이 책을 읽으면서 헌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만날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원리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간혹 그런 배경 지식 덕분에 우리 주변에서 어떤 뉴스를 들었을 때 그거 헌법재판소 이해할 수 있게만 돼도 얻는 게 어디겠어요. 그리고 이 주제, 헌법 주제는 향후 고등학교 비문학 지문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꼭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도서 관점 대 관점입니다. 자, 이 책은 사실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쟁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로만 보다 보면 좀 지루한데, 찬성과 반대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들을 가지고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 첨단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술에 대한 흥미가 없는 친구들도 그러게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책의 후반부에서 소개하고 있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빅데이터의 소유권,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냐, 데이터 수집 기업의 권리냐.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회사들이 많이 이용해서 요새는 그걸로 인공지능도 학습시키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약간 포기하고 있는 상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 정보가 어느 정도 노출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대신 그걸로 내가 얻는 효용이 있으면 괜찮아. 약간 이런 생각들을 조금 느슨하게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개인마다 그런 관점들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또 저처럼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정작 그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만은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외에도 인간의 유전자 조작,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생화, 즉 인간종을 개량하고 우열, 나누려고 하는 그런 조금 일방적인 편향된 생각이냐, 상업적인 우주 자원의 개발, 우주는 과연 누군가의 소유물이냐 아니면 모두의 것이냐. 자, 그 다음에 가상현실에서의 범죄. 만약에 누군가가 가상현실 속에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것을 우리는 법으로 처벌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굉장히 재밌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일 뿐이죠.
앞으로도 과연 벌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확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다가올 미래 기술 혹은 그에 기반한 사회에서 벌어질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해볼 유익한 책이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짠! 상대성 이론은 처음이지. 예, 처음입니다. 저 이 책을 보면서도 다시 느끼는 게, 난 처음이구나. 봐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상대성 이론 하면 떠오르는 과학자가 있죠? 아인슈타인이겠죠?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또 다른 상대성 이론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다는 것까지는 아셨을 텐데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물론 이걸 이해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성인들도 어려운데 중학생들이 이해한다는 게 너무 무리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어요. 제가 권해드리기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흥미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해해보고, 흥미가 좀 적은 친구들이라면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도 읽어가는 훈련을 하는 도구로 생각해도 좋겠다. 즉 독해 훈련하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가장 결정적인 건 딱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의 차이가 무엇일지만 내가 이해해보자. 근데 그러려면 우선 상대성 이론부터 이해해야겠죠?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수 상대성 이론이 이거 내가 읽어서 뭐해? 이걸 내가 알아봤자 뭐해? 재밌는 예시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주를 여행하는 로켓을 만들고 싶대요. 근데 우주는 되게 넓잖아요. 광활하잖아요.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로켓을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빨리 가지 않으면 저 멀리 있는 우주까지는 가다가 늙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 이 기술을 반드시 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발할까 고민을 하는데,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인간이 만드는 로켓 기술은 빛의 속도만큼 빨라질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혹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궁금하시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주제를 접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책을 통해서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도록 계기라도 만들어 주거나 나중에 고등학생 돼서 한번 다시 읽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주제를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시켜 주려고 쓴 책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좋은 책이 많지 않은데 이 책은 좋은 책입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5월까지 비문학 13주차에 걸쳐서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도움이 되셨던 분들 계시다면 정말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책들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경험들이 있다면 꼭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닐지라도 정말 소중한 걸 얻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6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문학분기, 특히나 한국문학 중심의 책들을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한국문학은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때부터는 학교에서 시험 보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초등학생 기준으로 보면은 요즘 아이들이 점점 한국문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어서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정서에 대한 감이 정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재밌지는 않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꼭 읽어볼 만한 책들, 하지만 읽다 보면 재밌는 책들 추천드리려고 하니까요. 다음 달에도 계속 영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계속 열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